사실 IMF 외환 위기는 우리한테 마음 아픈 일인데 거기서 이제 서울과 지방 양극화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지방은 사실 90년대 이후로 2000년대 접어들면서 사양 산업 내리막으로 가게 됩니다. 화폐 가치 떨어지는 게 인플레이션 방어를 하면서 서울은 수도권은 많이 올랐는데 여기가 저평가인데 입주 물량도 줄고 미분양이 줄면 한 번 더 탄력성을 가지고 반등할 수는 있습니다. 지방 모두가 아니라 일부 주거 인프라가 좋은 아파트들은 받는 가능성이 있고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지방보다는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겠죠. 이 서울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좀 어떤 지역은 1년 사이에 뭐 몇십억까지는 아니어도 몇 억이 오르는 반면에 또 다른 지역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참 이게 가슴이 답답한데요. 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원래 흐름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 저수지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저수지가 있으면 이게 저수지 이제 물이 찰 때는 비가 오잖아요. 중심지부터 네. 핵심 지역부터 차고 외곽 지역으로는 차오르잖아요. 비가 안 옵니다. 가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외곽 지역부터 말라서 중심지가 마지막까지 버티거든요. 똑같습니다. 부동산도. 왜? 사실 우리 심리가 그렇거든요. 중심지에 누가 살죠? 중심지라는 게 교통이 좋고 학군이 좋고 문화가 좋고 뷰도 좋고 모든 걸 다 갖춘 지역들이잖아요. 누가 봐도 살기 좋은 곳. 여러 가지 현재 가치 우리가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현재 가치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다 충족하는 지역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강남 3구, 용산구 인구도 많고 좋으니까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이 당연히 올라갈 때는 좋으니까 돈이 빨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이제 계속 상승장이 되면 퍼져 여기가 안 되면 여기 우리는 꽁 대신 닭이잖아요. 꽁이 아니면 닭으로 가야 되고요. 닭이 아니면 달걀이라도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본다면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어요. 네. 과거에도 다 그랬습니다. 근데 과거라는 게 이제 다 그렇다는 게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물론 지방에서도 지역별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큰데요.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지역들, 부산, 대구 이런 지역들은 80년대, 90년대는 서울 못지 않았습니다. 땅값이든 뭐 사실은 그때는 서울의 집값도 크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산이나 대구의 땅을 팔면 서울의 땅을 사거나 뭘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네. 그러다가 그게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양의 부족 시대에서 질의 부족 시대로 가면서 이제 그때부터 학군을 따지기 시작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교통을 따지기 시작을 하고 이제 뭔가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집이 어느 정도 갖춰졌어요. 80년대만 하더라도 집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의 중소도시들도 지으면 오르고 빌라도 오르고 뭐 다 오르던 시절 쭉 그러니까 모두가 잘 사는 시대였고요. IMF 외환 위기 97년도 이후로 되면서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 1.0에서 2.0으로 전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본의 아니게 금융시장이 개방이 됐고요. 비정규직 기업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하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통해서 이제 그런 개혁들이 자기 힘으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 고생을 하면서 개고생하면서 기존 시스템을 뜯어 고쳤다면 우리는 이게 운이 좋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사실 IMF 외환 위기는 우리한테 축복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망하신 분들도 많고 네. 구조조정 당하신 분들은 참 마음 아픈 일인데 국가적으로 본다면 저는 그때 본의 아니게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되면서 내버려두게 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구조조정을 외부의 힘으로 강제로 메스를 대서 땅 수술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1.0에서 2.0으로 업그레이드되는 효과가 나온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서울과 지방 양극화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지방은 사실 90년대 이후로 2000년대 접어들면서 사양 산업 내리막으로 가게 됩니다. 산업 구조가 대한민국이 70년대, 8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이제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었는데 경공업 시절만 하더라도 대구, 섬유, 부산 신발에 부산은 일본하고 가깝잖아요. 네. 일본 방송에 나왔습니다. NHK 같은 게 다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션도 부산에서 시작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네.
80년대마다 부산 사람들이 얼마나 패션이 멋있었고 대단했습니다. 뭐 시장 가 국제 시장 가면 뭐 없는 게 없고 서울에 없는 게 부산에 다 있고 맞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였는데 인구가 이제 90년대 정점으로 이제 2000년대 접어들면서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넘어갔는데 그 중공업을 서울 수도권이 이제 잡아먹기 시작을 한 거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반도체가 커지고 여러 가지가 되면서 기업 지방에 있는 본사들도 옮겨가게 되고 서울 수도권이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인재들이 인서울 하게 됩니다. 이제 서울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다 빨아들이는 거죠. 90년대만 하더라도 80년대죠. 제가 90학번이니까 학번까지 얘기하네. 제가 90학번입니다. 그래서 제 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이 그랬어요. 서울대는 뭐 당연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가는데 야 연고대, 서강대, 한양대 꼭 가야 되냐? 부산대, 경북대 가면 되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던 시절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방에는 학교가 2개 있잖아요. 지방대와 지방대 의대. 이게 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이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은 인구도 줄고 출산율도 주는데 인구 유출까지 발생하면서 지금 빠르게 소멸 단계로 가고 있는데 굉장히 좀 안타깝고 저는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학교도 활성화시키고 교육 예산 남아도는데 뭐 하겠습니까? 지방의 국립대학교에 좀 3천억, 5천억씩 좀 투자 팍팍 해가지고 좋은 교수님들, 좋은 자재들 또 기업들하고 연계해가지고 프로야구처럼 하나씩 맡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삼성은 되고 요즘 롯데는 좀 힘드니까 뭐 다른 기업이 뭐 아니면 LG가 부산, 기아가 광주 이렇게 맡아서 대학에도 투자하고 일자리도 좀 많이 만들고 그렇게 좀 하면 SK는 뭐 충청도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서울이 지금 다 빨아들이고 있다는 건 시대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고요. 지방은 공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서울은 공실이 없는데 지방은 신규 택지 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 새 아파트로 가요? 원도심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가격을 보게 되면 서울은 예를 들어서 신축 아파트가 30억이에요. 그럼 구축은 뭐 20억, 25억 이렇게 하잖아요. 지방은 신축이 5억, 6억이다. 구축은 1억짜리가 수두룩합니다. 이게 원도심에 있는 구축들이 따라가질 못해요. 왜?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거든요. 빈 땅에 널렸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왜 합니까? 편한 도시 개발을 해버리면 되니까 원도심이 죽고 공실이 생기고 상권도 죽고 도시가 슬럼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의 부작용인데 이게 달라졌다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과거처럼 야 서울이 올라가니까 수도권이 올라가고 지방도 다시 또 광역시 잘 되고 중소도시 집값 올라가고 다 올라가. 물론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교통이 좋거나 교육 환경이 좋거나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들은 지금 딱 기다리고 있다가 화폐 가치 떨어지는 게 인플레이션 방어를 하면서 서울은 수도권은 많이 올랐는데 여기가 저평가인데 입주 물량도 줄고 미분양이 줄면 한 번 더 탄력성을 가지고 반등할 수는 있습니다. 지방 모두가 아니라 일부 주거 인프라가 좋은 아파트들은 받는 가능성이 있고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지방보다는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일단 강남 집값이 지금 치고 올라갔잖아요. 네. 올라가다 보니까 풍선 효과 당연히 생기죠. 마포, 성동으로 올라가고 마포, 성동이 올라가니까 물론 목동, 신시가지와 여의도는 이제 뭐 강남하고 같이 묶어서 가야 될 부분이고요. 뭐 영등포, 광진구, 동대문구 이제 동대문구 성북구 지금 꿈틀꿈틀대고 네. 뭐 장인 뉴타운이든 그쪽에 인문 휴경이든 이런 아파트들로 이제 전세 끼고 투자 수요들이 막 들어갑니다. 지금 투자의 문이 아직 막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고 있고 이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이제 노도강으로 가겠죠. 아니 경기도에서 인천에서 또는 서울에서 내 집을 팔고 가려고 했는데 똘똘한 한 채가 안 돼요. 내 집이 안 팔려서 똘똘한 한 채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대로 넉넉히 올라가는 걸 가만히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불안한데.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안 되면 그냥 2주택 전략을 가야죠. 그래서 노원구에 전세 끼고 2, 3억 주고 하나라도 사둬야 그래도 나중에 노원구 집값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 방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내 집이 안 팔리는데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를 하고 싶은데 똘똘한 한 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역선택으로 이제 2주택 전략을 최근에 하십니다. 2주택이 규제 지역이 아니면 크게 또 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취득세도 똑같고요. 1에서 3% 똑같이 적용되고 양도세도 뭐 2주택
중과세가 규제 지역이 아니면 중과세가 적용되지도 않고요. 종부세도 비싼 집도 아닌데 그 두 개 합쳐 본들 종부세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배우자 명의를 다르게 하게 되면 종부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주택 전략도 많이 한다. 그래서 2주택을 제가 조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집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잘 안 올라. 좋은 집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누구나 상급지를 가고 싶잖아요. 가고 싶은데 이 집이 안 팔려서 못 간다면 지금 다 올라가는 상승장을 넉넉히 보고 있기에는 내 집이 올라갈 때는 늦잖아요. 그래서 전세 끼고 여유 자금이 있다면 하나 더 사는 분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주택 전략들도 많이 쓰고 있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3주택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하죠. 그래서 일단은 2주택 전략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다. 이게 서울 집값이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키 맞추기 현상들이고요. 이 키 맞추기는 수도권까지 확산됩니다. 확산되는데 이제 확산 경로가 있잖아요. 우리가 경로를 알면 좀 남들보다는 빠르게 좀 반응을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서울에서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강남 3구, 용산구, 마포, 성동, 강동, 광진, 그 동작 또 영등포 일부까지 이제 2단계로 움직이고요. 3단계가 성북구, 동대문구, 은평구, 그다음 넘어가게 되면 중랑구, 노도강까지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넘어갈 때 이제 남쪽으로 더 가죠. 남부축도 같이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거의 강남 3구, 용산구, 마포, 성동과 같이 움직이는 지역이 과천, 분당, 판교입니다. 네. 그다음 용인, 수지입니다. 근데 남쪽으로는 이제 두 줄기가 있는데 세 줄기라고 봐야겠죠. 경부축하고 안양축이 있고 이제 서쪽이 있는데 경부축은 이제 용인, 수지, 광교, 동탄 더 가면 이제 평택까지는 내려갑니다. 근데 평택까지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일단 평택이 미분양이 좀 많다는 게 이제 네. 단점이긴 한데 평택이 우리가 막연하게 미분양이 많다라고 하기는 평택이 너무 크거든요. 서해에서 경부 고속도로까지 땅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택은 이제 고덕 국제도시 있고 소사벌 지구 있고 최근에 지금 브레인시티 있고 그런 도시개발 지역들이 몰려 있는 구역들이 있고요. 화양지구라고 좀 떨어져 있는 서쪽에 가까운 곳이 있는데 화양지구에서 미분양이 좀 대량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평택이 무조건 미분양이 많다고 단정 짓지 말고 지역을 좀 구분해야 된다. 서울로 따지면 강북과 강남의 차이 정도로 지역이 완전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통으로 묶어서 미분양이 많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고덕 국제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바운더리 한 10km 정도까지를 이제 평택의 중심지로 본다면 그 지역을 미분양을 좀 감소되는 폭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브레인시티가 최근에 공급 물량이 많아서 미분양이 좀 늘어나긴 했는데 브레인시티는 저는 뭐 그 인프라라든지 대학병원 들어오고 하는 거 보면 좀 소진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 될 문제고요. 또 분상제가 적용이 돼서 분양가가 비싸지는 않은데 평택이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비싸게 부담을 느끼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방의 중소도시들도 뭐 그 분양가 나오니까 그까지 번지고 이제 안양축으로 가게 되면 이제 과천에서 이제 과천이 우리 분기점이라고 할까요? 고속도로로 따지면 약간 분기점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과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인덕원 있고 안양, 평촌 나오고 이제 3번으로 가는데 3번은 이제 좀 늦게 마지막에 움직이는 지역이고요. 평촌까지는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인천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물론 뭐 상암도 있고 이제 뭐 서울에 있는 그 마곡도 있는데 그거는 뭐 예외적으로 서울의 좋은 지역들이고요. 그러면 인천으로 가게 되면 신도시 위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러면 제가 말한 지역들을 대충 보게 되면 인천도 이제 청라, 검단, 송도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특징이 있죠. 서울은 신축, 구축, 뭐 준신축 구분 없이 다 올라갑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최근에 통계 결과를 보더라도 상승 10년간 상승률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10년 이내 신축, 10년에서 20년 준신축, 20년에서 30년 중구축, 30년 넘어가면 구축인데 거의 뭐 140에서 170% 상승했습니다. 평균. 근데 경기도는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준구축인 20년에서 30년 된 아파트가 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일기 신도시 때문에 재건축 호재 때문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나왔죠. 경기 인천은 주거 인프라가 좋은 신도시 위주로 접근해야 됩니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이제 나중에는 3기 신도시까지. 그런 대로 원도시 말고요. 우리가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왜?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이
미래에도 살아가 남습니다. 뭐 2기 신도시도 괜찮고 1기 신도시는 재건축 호재가 있으니까 당연히 좋고 가격이 다르니까 어디가 좋아요 그러면 판교 분당 좋지. 네. 비싸서 문제죠.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맞춰서 이제 파도를 타고 넘어옵니다. 이게 이제 천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넘어오는데 제가 이 얘기 해드렸나 모르겠네요. 성전기 유튜브 제가 자주 나와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제 옛날 얘기 한번 해드리면 제 옛날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네. 제가 투자했던 얘기 한번 해드리면 안 했죠. 안 하신 것 안 같으신데요? 한 것 같죠. 그때 이제 2006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2006년, 2007년, 2006년 같아요. 2005년 아니면 2006년입니다. 아무튼 버블 세븐 아파트들이 이제 천정부지에 올라갑니다. 버블 세븐 하면 이제 강남 3구, 네. 평촌 용인이 들어갔고요. 과천 목동이 들어갔나? 아무튼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때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인데 봐봐 용인이 올라가고 용인에 갔어요. 막 천정부지 올라가더라고요. 아 이게 그때도 본능적으로 야 이렇게 올라가는 걸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촌으로 왔습니다. 네. 막 난리가 났더라고. 막 올라가고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막 지금 생각해보면 오른 것도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게 진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인데 2006년도, 2005년도만 하더라도 평촌에 소형 아파트 있잖아요. 열몇 평짜리가 1억이 안 했습니다. 7천만 원, 8천만 원 막 이런. 친구가 그걸 5개를 사자는 거예요. 500만 원, 1000만 원 주면 한 채를 산대요. 네. 5채를 사자는 거 내가 미친놈아. 그걸 왜 5채를 사냐 그랬는데 후회했습니다. 살 걸. 그러네요. 나 뭔 짓을 한겨? 그래가지고 일단 그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걸 보니까 나 무슨 짓을 했지? 순식간에 그게 1억이 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래서 다음이 뭐야? 라고 보니까 평촌 밑에 1기 신도시가 3본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3본? 야, 평촌이 오르면 타고 내려가서 3본도 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3본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니까 조용한데 살짝 움직이려고 하는 느낌이 딱 감지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물건 하나 잡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형이 유행했습니다. 네. 중대형, 버블 세븐 중대. 그래서 아파트 하나 가가지고 계약서를 쓰고 돈이 없으니까 일단 500만 원만 내고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월요일 날 와서 내가 본계약을 하겠다. 가계약금 500만 원만 걸고 딱 갔는데 토요일 날 연락이 옵니다. 계약을 깨겠다고 합니다. 네. 계약 해제,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를 하겠답니다. 이게 이제 아시죠? 집주인이 배액 상환하고 깬다는 얘기는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큰일 난다. 움직인다라고 해서 또 달려갑니다. 토요일 날 아침부터 달려가가지고 일단 돈 받고 500만 원 벌었잖아요. 1000만 원. 내 돈 500에 500 돼서 1000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아니 내가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뭔 일이냐. 빨리 다른 물건 하나 빨리 찾아달라고 하니까 근처에 있는 또 하나 아파트 하나 또 잡았습니다. 그때가 3본이요. 48평이 2억 몇천 했습니다. 저렴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내가 3천만 원을 걸었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은요. 그 아파트를 계속 가져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거 분위기 탔으니까 나가 3천만 원 걸고 배액 상환하면 3천만 원을 내가 먹어야겠다. 마음을 먹었고 연락이 안 옵니다. 이거 어떡하지? 내 잔금을 쳐야 되는 건가? 그때 이제 다른 데다 막 투자를 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없었습니다. 나 어떡하지? 라고 하는데 한 2주 지나니까 연락이 옵니다. 해약금에 의한 해지하겠다고. 그래서 3천만 원 낸 돈 받고 3천만 원 더 주더라고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안 했습니다. 더 하는 건 시장을 교란하는 거고 그 당시도 또 저는 그런 마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재미삼아 한번 흐름을 보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서 더 하는 거는 내가 투기꾼도 아니고 이걸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 해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벌었던 기억이 나는데 3,500 벌었네요. 3,500 벌었는데 그때 3,500이면 그래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게 20년 전이니까요. 그럼요. 근데 드는 생각이 그게 이제 풍선 효과를 타고 오는 천장 효과인 것 같습니다. 오르고 왔는데 재밌는 거는 최근에 이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또 보니까 그때 제가 샀던 아파트가 선도지구에 또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깨지 말고 그냥 갈 걸 그랬나라는 후회도 살짝 하게 되는데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급등했던 지역을 따라가기보다는 들어오는 지역을 따라가는 것도 아직도 들어오는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동탄 신도시도 안 움직였고 송도도 안 움직였고 금단 또 인기 지역들 위주로 움직이고 청라도 그러니까 신도시 위주로 저는 경기도 인천은 신도시 위주로 하면 좋겠고요. 3기 신도시도
이제 앞으로 나오면 또 관심 가져도 좋으니까 상기 신도시도 좋겠고, 신도시 물량이 많이 나오는 지역들은 잠시 일시적 공급 과잉에 대한 부작용을 겪습니다. 남양주 예를 들면 다산 신도시도 있고 별내도 있잖아요. 옆에 왕숙 신도시가 어마어마하게 6만 6천 호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1, 2지구가. 왕숙 신도시 물량이 나올 때 되면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전세도 약세가 되고 약세가 됩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미리 왕숙 신도시 물량이 완전히 나오기 전에 차라리 신축 아파트인 왕숙으로 갈아타는 전략도 저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다. 동탄 1신도시에서 동탄 2신도시 개발될 때 1신도시가 힘들었거든요. 네. 물론 지금은 좋습니다. 2신도시 가격이 올라가니까 1신도시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산 신도시나 별내 계시는 분도 그냥 아유 그래 뭐 일시적으로 어려운 거 괜찮아 계속 거주하셔도 되고요. 한번 갈아타고 싶다면 근처에 왕숙으로 신축으로 갈아타셔도 저는 괜찮겠다. 아니면 내 집 살고 있는 집 뭐 하나 두고 왕숙 하나 더 잡아도 괜찮겠고, 이런 전략들도 욕심을 내자면 기회가 되면 2주택까지는 저는 욕심을 좀 내도 괜찮지 않나. 우리가 2주택을 투기라고 얘기하기에는 집 하나 있는데 집값 올랐는데 팔고 갈 데도 없는데, 그거는 인플레이션 방어고요. 또 우리 미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라면 저는 3주택 이상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시고 2주택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재테크 노후를 위해서는 좀 욕심을 내셔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이렇게 급등하니까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하시던 분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요즘은 오르는 아이가 계속 오른다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가장 비싼 아파트를 사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전략이 괜찮을까요? 상급지가 좋긴 하죠. 좋긴 한데 그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죠. 강남이 좋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그런 분들이 저는 못 봤는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후순위 대출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생애 최초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세 끼고 사고 내 돈 좀 보태고 후순위 대출 받아서 자기 자본은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2, 3억 되는데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하는데, 그런 건 저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주택까지 욕심을 내보자는 것도 리스크 관리가 되는 범위 내에서 하자는 거고요. 각자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분수에 맞춰서 살아야지.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라고 했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해도 안 되고요. 과소평가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냉정하게 보고 내가 전문직이거나 사업이 잘 돼서 미래 수익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 우리가 부부 전문직이라든지 지금은 내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앞으로 수입이 많이 늘어날 것 같으면 무리해서라도 좀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닌 분들이라면, 또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이라면 이제 사이클이 있거든요. 전문직은 이렇게 올라가서 체력이 될 때까지 쭉 이어집니다. 소득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직장 다니는 분은 40대 후반이 피크고요. 50대 넘어가면 꺾여서 퇴직하면 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때도 20대, 30대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고, 보통 이제 40대들이 이제 집도 하나 가지고 있고 갈아타거나 이제 무리수를 좀 던지는 시점인데, 그게 회사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180도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좋은데 고점이 정답이다. 그거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남 3구, 용산구에 갈 수 있으면 당연히 앞으로도 강남 3구, 용산구 더 좋아지겠죠. 마포, 성동도 더 좋아집니다. 좋은 거는 맞는데 내가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면 뭐 성북구도 좋잖아요. 장인 뉴타운도 좋잖아요. 뭐 그래서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는 신도시보다 서울로 가고 싶어.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작은 범위 내에서 저는 선택하는 게 맞겠고, 애가 자녀가 있는데 학교 다닌다. 최근에 만난 분은 그런 분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상담을 하는데 이제 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제 상급지로 더 나은 신도시로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전략을 짜니까 애가 중학생인데 다른 거는 다 말 잘 듣겠는데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 내가 지금 학교 생활 잘하고 있고 내 친구도 여기 있고, 그러니까 자녀한테는 여기가 자기 세상이잖아요. 그걸 통으로 옮긴다? 무슨 권리로? 재테크를 위해서? 그냥 우리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보다 더 큰 재테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무리수는 던지지 마셔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다면 사는 집 살고 차라리 전세 끼고든
상급지 아파트 사고 애 다 크면은 그쪽으로 갈아타자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수는 던지지 말고 본인 상황에 맞춰서 본인 자금과 본인 미래 계획과 본인 직장과 모든 걸 맞춰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지, 모든 걸 오직 돈으로 모든 걸 돈으로 판단하기에는 이 주식과 부동산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그렇게 무리수 올인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세요. 네. 나 어떻게 뭐 저만 만나면 다 나 어떻게라고 하는데, 나 어떻게는 노래방에서 부르시고요. 나 어떻게 진짜로. 근데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나 어떻게 갑자기 집값이 올라가니까 나 어떻게라고 하는데 당황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당황하게 되면 현명한 판단을 못 하게 됩니다. 해야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올라가는구나. 올라가는 원인도 분석하고 나의 상황에 맞춰서 내 집이 팔릴 수 있으면 팔고 똘똘한 채로 갈아타는 거고요. 뭐 경기도나 인천에 계시는 분들도 안 팔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지금 집에서 내가 계속 거주하면서 돈을 모아야 될까? 아니면 도저히 내 집이 안 팔린다고 한다면 차라리 상급지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살까? 냉정하게 판단을 좀 해야 되고요. 대신 미적미적 세워라 내워라 고민만 하는 거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빠른, 그러니까 판단을 해도 빨리, 실행도 빨리,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서 답이 안 나온다 생각하면 그냥 일상에 충실하는 거고요. 갈아타야지라고 한다면 빨리 갈아타십시오.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어느 세월에 떨어지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아마 7월부터는 아마 상승률은 좀 둔화되고 거래량도 좀 떨어지면서 잠시 숨고르기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게 하락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네. 숨고르기 들어갈 때, 지금은 이제 현장 가서 계좌 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흥분해가지고 천정부지 올리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막 올리는 걸 가격을 따라가지는 마시고요. 7월 이후에 이제 잠시 숨고르기 들어가게 되면 또 현명한 판단을 해서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상에 충실, 갈아타야겠다 아니면 한 채 더 투자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숨고르기 할 때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